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미국과의 상호 관세에 대한 협상을 좀 먼저 여쭤볼게요. 네. 특히나 여한구 본부장이 농축산물에 대해서 좀 강조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와서. 왜 그러냐면 분명히 나올 얘기였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농축산 시장에 대한 개방, 그러니까 추가 개방이죠, 사실. 쿼터제를 묻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쿼터제를 풀던지 분명히 미국 쪽에서 강한 압박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예. 진작 나왔을 얘기인데 이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의미를 두 가지를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내적 이슈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됐던 이슈들이 이젠 본격적으로 막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농산물, 그러니까 쌀 시장 쿼터제에 더 푸는 부분이거든요. 완화시키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한구 본부장이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크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이제는 지금 농민 분들께서는 아마 들고 일어날 이슈기도 한데 예. 이거를 꺼냈단 말이에요, 아젠다를.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결국에는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이게 또 생각하면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이 부분을 놓고 계속적으로 다투고 있다는 걸 지금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산물 협상이 고통스럽지 않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그 뜻은 뭐겠습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어떤 내용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 와서 이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쌀과 특히 미국 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고기 30개월 이상의 수입 전면 개방. 이거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러면 이 쌀이랑 소고기 관련돼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40만 톤으로 쿼터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3만 톤의 쿼터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40만 톤에서. 그럼 5%의 이제 저율 관세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쿼터제를 넘어선 물량은요, 무려 513%라는 고율 관세를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율 관세를 책정하고 있고 미국산 같은 경우는 한 13만 톤 정도는 5%의 관세를 하고 있는데 이 쿼터제에 대해서 2015년도였습니다. 그때 쌀시장 개방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엄청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쿼터제로서 풀어냈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 쪽에서는 이거 전면 개방해라. 쿼터제에서 늘려라. 미국산 쌀 더 많이 수입해라. 이거고 소고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한미 FTA 개정하면서 30개월 이상은 사실상 우리가 수입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한미 FTA를 진행됐었을 때 그 당시에 쌀 시장은 너무 예민해서 이거는 FTA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해서 했을 정도로 사실상 이 쌀 시장 개방은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아젠다를 툭 던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회 일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거 정말 쿼터제를 풀어야 된다. 미국산 쌀에 대해서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해야 된다. 뭐 관세를 책정한다, 다른 관세를 책정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마 불거질 수 있고 아마 저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저는 이 쌀과 소고기 문제는 우리가 풀기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고 고도의 사실상 그 전략 기술과 그다음에 그 정치력이 요구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큰 숙제를 지금 우리 정부가 안고 있지 않나. 이걸 좀 지혜롭게 풀어내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평론가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이런 소고기 쌀 시장 개방은 사실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정부의 고심이 클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나아갈까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2015년도에 이제는 쌀 시장 개방한다고 얘기했었을 때 어떻게 이제는 합의가 좀 됐었냐 그러면 그 당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쿼터제로 풀어냈던 부분과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제는 농가에 대한 소득 맞춰주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정부에서 사실상 이제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또 하나가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쌀을 사실상 정부가 더 많이 사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농민들과 어떻게 합의를 볼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고 저는 가장 바랬던 게 이 쌀과 쇠고기 문제는
스무스하게 좀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딱 드러났죠. 미국이 너무 강력하게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줬고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한구 본부장이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언론 기자들과 대화해서 그 얘기를 안 꺼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골적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지를 저는 뭐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읽어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관세는 부과를 그때 딱 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약간 또 협상의 여지도 주고 있고 네. 우리가 지금 쌀과 소고기 얘기하는 것도 결국엔 협상을 위한 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실제로 발효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런 카드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좀 도달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예. 왜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왜 하필 쇠고기냐, 왜 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다음에 축산업계, 미국의 축산업계죠. 대표적인 게 전미유구협회인데 여기랑 딱 그 협력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쇠고기 개방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뭐 정말로 쌀 시장에 대해서 더 개방을 할지 소고기 30개월 이상의 수입할지는 그거는 이제 지켜보셔야 될 문제고 만약에 이거를 조금 우리가 내어준다라는 가정하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상호 관세가 지금 25% 8월 1일까지 유예를 받은 상태인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10%로 낮추는 방법. 제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0% 이하로는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로 낮추는 방법. 그다음에 품목 관세는 아예 철폐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에 대한 25%, 철강, 알루미늄 50%의 이제 품목 관세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예 철폐시키든지 이것도 낮추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쌀은 내어주고 자동차는 지켰다. 이렇게 이제는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가 정말 될 수도 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로 옳은 방향인지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좀 합의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수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8월 1일까지 어떻게든 간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간 자체가 굉장히 쫓기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지금 한 가지 더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방위비 분담금 네. 부분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방위비 문제도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시장에서는요. 야, 방위비가 먼저일까 관세가 먼저일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방위비를 놓고 관세를 지렛대 삼고요. 또 지렛대를 또 반대로 합니다. 또 관세를 놓고 방위비에 대한 지렛대를 삼아요. 예. 한마디로 서로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책정하면서 관세를 유리한 쪽으로 끌려고 그러고 또 관세를 통해서 방위비를 인상하려는 이런 모습도 취하면서 예. 우리가 이제 가야 할 비를 갈피를 못 잡게 만듭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전략적인 어떤 화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느냐?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용인의 가능성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의 이런 요구에 들어줄 부분. 왜냐하면 우리는 딱 잡고 있는 게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예. 네, 자동차를 딱 미국이 잡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는 자동차와 반도체는 좀 힘들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랜섬이죠. 인지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더 높여갈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 이걸 내어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협상이 좀 잘 되기를 바라보겠고요. 다음 비트코인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네. 크립토 위크에 있어서 비트코인 정말 역대로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제 포모 현상에 끌리지 마시라. 지금 현상이요? 포모 현상,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예. 한마디로 나만 도태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나만 비트코인 없어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미싱 아웃이에요. 말 그대로 나만 도태돼서 지금 투자 안 하면 내가 돈을 못 벌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지금 맞아요. 비트코인 사상 최대로 올랐어. 그러면은 두 부른 것 같아요. 빨리 투자해야 되겠다는 분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네, 네. 한편으로는 그냥 마냥 배아파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하지만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겠다. 이번에 사실상 이런 크립토 위크가 일어났던 이유는요. 미국에서 이제 관련된 3법, 그러니까 3가지 법안이 이제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인데 근데 이게 왜 호재냐? 규제한대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시작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사실상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다양한 뭐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자산 분류를 명확히 한다. 디지털 화폐 발행 중앙은행에 디지털 화폐 발행 금지한다. 뭐 이런 것들마저도 실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지금 오히려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사상 최저로 올라갔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장은요. 항상 투자는 기대치에 오릅니다. 이미 이거는 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 상태였고 막상 이게 현실이 되다 보니 3대 법안에 대해서 크립토 위크가 돌아오다 보니 오히려 이제는 조정이 나오는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코인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공부를 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낫다. 또 한 가지. 지금의 크립토 시장,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은요,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개인들이 주도했었거든요. 기관들이 ETF 상품 투자하면서 기관들이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오르는 건데, 그래서 기관의 움직임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신중히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제를 좀 바꿔서요. 여름 음식 하면은 사실 뭐 수박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날 네. 텐데 이 수박이 전통시장에 나가보면요 평균 3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40% 정도 오른 수치거든요. 이게 제철 음식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저는 이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수박을 너무 좋아해서 예, 예. 자주 사요. 근데 그 마트 한 분께서 판매 직원께서 예. 조만간 수박값 올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보다 더 빠르게 하시는구나. 예. 확실히 유통업에 계시는 분들이다 했는데 이야. 진짜 너무 많이 빠르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박값이 거의 3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가 보면요 거의 뭐 2만 9천 원 정도 한 통에 예. 이렇게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고 일주일 사이에 22%나 사실상 상승할 정도로 수박값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그러한 이유는 이제 명확합니다. 사실상 재배 면적도 많이 줄어들었을 뿐더러 지금 폭염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해 때문에 사실상 출하 물량이 늘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또 일주일 내내 비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박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의 지금 유통업계의 얘기다 보니까 정말로 수박, 제철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암울한 소식이다. 하지만 정부가 뭐 가만히 있을 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농산물 축산 할인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8월 4일까지 쭉 들어가니까 이거 좀 챙겨서 갖고요. 좀 활용해 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다른 사안 또 짚어보고 싶은 것이 SK텔레콤 그 사고 이후에 대책을 또 내놨고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조치가 어제까지였죠. 네, 그래서 어제까지였죠. 내용 보니까 한 16만여 명 정도가 고객 이탈이 됐다. 네. 이거 16만 정도라면 SKT 측에서는 뭐 이 정도는 예상했다였을까 아니면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덜 빠져나갔다. 그렇게 생각을 아마 할까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이제는 해킹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그 당시에 어떻게 시장에서 예상했었냐 그러면 한 250만 명 정도가 빠져나가지 않을까, 피해를 받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이탈하지 않을까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피해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냐 그러면 한 명당 10만 원의 위약금이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한 명당 10만 원에 250만 명 하면 한 2,500억 원 정도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상태로 본다 그러면 실제 뭐 해킹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계속 누적된 이탈수가 한 80만 명 정도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000억 원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이 위약금을 나간 거 보면 한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가 될 것 같다라는 시장의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이탈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SK 입장에서는 지켜낸 거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많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SK 입장에서는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 비용마저도 한 5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어쨌든 간에 SK 입장에서는 이 보안 문제로 인해서 수천억 원의 사실상 매출 감소를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총 합산해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8천억 원 정도 매출이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읽기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